신부하고 소통이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통을? 자, 저희들이 보면은 왜 여기 와서 신부를 맞선 보고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 있을 때 두 분이서 이제 이렇게 번역기를 쓰는 걸 가르쳐 주면은 그나마 그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한 휴대폰 가지고 번역기 갖고 이렇게 썼다 저렇게 썼다 이렇게 할 때는 더는데 한국 돌아간 이후에 제가 신랑분들한테 가장 많이 말하는 게 지금부터 2차 들어올 때까지는 신부의 마음을 얻는 걸 하시라 그래요. 신부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신부가 이제 아직까지 남편을 아주 막 사랑하고 이런 감정이 약한데 신부 마음을 얻어갖고 이게 이제 사랑이라는 감정을 좀 싹을 확 틔워서 2차 들어올 때 되면 진짜 신부가 반가워서 막 쫓아가서 막 신랑을 반기고 이 정도까지 돼야 되는데 그 중간에 신랑분들이 신부한테 많은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 질문을 할 때 자기 딴에는 생각을 내서 베트남 말로 번역기를 돌려갖고 베트남 말을 복사해갖고 문자를 보내줘요. 그러면 이 신부가 이 베트남 말을 알아듣냐? 제가 신랑분들한테 역번역을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역번역을 한 것도 틀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역번역은 본인이 했던 게 맞아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희 신랑분이 신부하고 많은 대화를 하는 분이 신랑이 있었어요. 좀 문제가 약간 있어갖고 저한테 주의도 좀 받고 했는데 그분이 한 2시간 동안 신부와 한 200건의 문자를 주고받았던 거예요. 2시간 동안 예. 번역기 돌려가면서. 그렇죠. 근데 신랑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뭐 그렇게 많은 문자를 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뭐 질문을 했는데 자꾸 동문서답한대요. 신부가. 그럼 어떤 동문서답 하니까 아니 내가 질문하는 건 답은 안 하고 자기가 다른 이야기만 한대. 그래서 신부를 불렀어요. 불러서 물어봤죠 하니까 신부가 뭐라고 하냐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통역을 불러가지고 이 문자 신랑이 질문한 내용을 한번 한국말로 설명을 해보려니까 통역이 반도 못해요. 왜? 베트남 말이 다 틀리고 이상한 말이래요. 응? 그러니까 신랑이 한국말로 차라리 보내주면은 신부가 번역을 해보고 무슨 말인지 모르면은 통역한테라도 그걸 캡처해서 이거 언니 무슨 말이에요? 하고 물을 수가 있는데 베트남 말로 보낸 거는 이미 통역도 반이 틀리다는데 그래서 신부한테 보통 때 남편하고 문자를 주고받을 때 어느 정도 이해하겠냐 하니까 반도 이해가 안 된대요. 근데 그 남편은 다 베트남 말로 번역을 해서 보낸 거예요. 그 정성이 대단하네. 본인은 왜? 신부가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말로 보내면은 신부가 또 베트남말로 번역하니까 번거로움을 넣어서 자기가 노력을 해서 보냈는데 문제는 이걸 더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무슨 말인가 모르니까 다 신부는 다른 말 하니까 자꾸 동문서답 한다는 소리가 나오죠. 여기 사는 교민 입장에서도 네. 번역기는 한 30%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자, 저도 뭐 베트남 사람하고 뭐를 연락할 때 보면 번역기를 써갖고 내가 이렇게 해본데 근데 번역기로 제가 이렇게 보내본 적이 있고 그쪽에서 오는 문자를 번역기로 해보면요. 어떨 때는 짜증이 팍 나요. 왜? 이 내용이 내가 짜증나는 내용이 오는 거예요. 어? 뭐,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나중에 보면은 실제 한 개 한 개 이렇게 하나로 다시 물어보면은 이 말이 아니더라고. 자, 쉽게 말해서 자기가 본인이 지금 사람들하고 남자와 여자들하고 같이 모여서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의도로 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예? 보냈는데 나는 어떻게 나한테 문자냐면 갑자기 내 아들과 뭐가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내 아들과 딸, 이 뭐야? 내 애들 이야기를 왜 이 사람이 하냐고. 나중에 보니까 아닌 거죠. 번역이 완전 달라. 그러니까 이게 베트남 신부가 표준어를 써야 되는데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번역기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자, 번역기는 어떨 때 보면요.
내가 신부한테 말을 하는 의도로 번역기를 보냈는데 신부는 어떻게 하냐면은 남편이 자기를 거꾸로 묻는 식으로 반대성으로 받아들이는 게 문자가 그렇게 오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한 번씩 이렇게 해봐요. 남자에 대한 문자로 번역을 이렇게 해보면은 밑에 대답은 여자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신랑분들한테 한국에 가 있는 동안에 번역은 한국말로 보내라. 한국말로 짧게 해서 보내면은 신부가 번역을 해보든가. 그 다음에 신부가 번역을 해보면서 뭔가 모를 때는 그 한국말을 통역이나 우리 와이프한테 물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물을 때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신랑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설명을 해주니까 이게 가능하죠. 틀리지가 않죠. 근데 이미 번역기에서 틀린 게 와버린 거는요. 통역이나 제 와이프가 봐도 무슨 말인 거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전달도 안 되고 오해만 사고. 그래서 한국에 베트남에 떨어져 있는 신랑 신부들은 반드시 한국말로 문자를 하고 그러면은 이 신부도 한국말 공부만 될 뿐 아니라 또 모르면은 이 한국말이 무슨 뜻인지 통역 선생 또는 학교 가서도 학교 선생님한테 물을 수도 있고 뭐 결혼시키는 사장님 와이프가 있다면 또 와이프한테도 물을 수도 있고 이렇게 물어볼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볼 때는 한국말이 왔으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미 틀린 베트남말로 온 거는 설명도 안 되고 오해는 오해대로 사고 그렇게 오해 때문에 부부싸움 일어나는 게 많으니까요. 자, 본인이 의도한 질문과 신부가 받아들이는 게 달라가지고 부부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의사소통되니까. 예. 근데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있어요. 신부한테 마음을 얻는 제가 신랑분한테 하루에 한 번씩 꼭 사랑한다는 표현 이모티콘도 보내주고 본인의 일정 본인 생활하는 사진도 자주 보내주고 그 저는 신랑분한테 이렇게 본인이 회사 직장 생활을 하거나 본인의 어떤 상황을 사진으로 많이 신부한테 보내주라 그래요. 그리고 마음을 살 수 있는 항상 아침부터 그냥 아침 인사 그래도 사랑한다는 표현은 꼭 한번 넣어주고 오후에 또 사랑한다는 표현 한번 넣어주고 이런 표현을 자주 하면서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신부한테 뭔가 자기가 궁금한 게 있다 보니까 신부한테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질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해가 쌓여서 문제가 터지는 거죠. 어렵네요. 그 질문은 어떻게 보면요. 이제 신랑분이 2달, 석 달 후에 베트남 들어오잖아요. 그 이후에 조금씩 알아가도 돼요. 진짜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은 통역이나 저를 통해서 한번 물어보라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런 거 좀 사장님 물어봐 주세요. 그럼 우리 와이프가 물어서 그 답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면 이러면 정확한 전달이 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직접 물어보니까 이게 의사 전달 안 되니까 오해가 쌓이는 거죠. 심지어 한 예로 신랑이요 한국에 와서 이제 와이프가 살림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집안 살림도 하고 당신이 밥 해주는 요리도 먹고 싶고 막 이제 이런 표현으로 써갖고 이제 신부한테 보냈어요. 신부가 화가 나서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왜? 이 번역이 어떻게 와서 받아들이냐면은 한국에 와서 당신은 일을 해야 되고 완전히 왜 일 시키는 사람으로는 그런 표현이 쫙 돼버리니까 이 신부는 나 일 시키려고 결혼했어요? 신부는 이렇게 뭐 화가 나갖고 내가 양쪽 봤어요. 내용을 보니까 신부는 그런 의도로 받아들여 버렸고 신랑이 보낸 의도는 아닌데 번역에서 이렇게 돼버린 거죠. 신랑이 보낸 의도는 한국에 와서 당신이 살림살이도 잘하고 많이 배워야 되고요. 당신이 해주는 요리도 나는 먹고 싶고 이런 의도잖아요. 와이프에 대한 어떤 그런 이렇게 왜 서로 신혼생활 하는 거에 대한 꿈을 그리는 내용의 문자인데
신부가 받아들이는 거는 당신은 집에 와서 일을 해야 되고요. 막 이렇게 요리도 해야 되고요. 아무튼 아직까지 구글 번역기나 파파고가 그렇게 디테일한 번역을 베트남어로 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또 신부가 쓰는 말이 문자가 일반 구어체라던가 표준말이 아닐 경우에는 전혀 다르죠. 다른 말이 한다. 그래서 한국말로 짧게 일단 문자를 서로 주고받는 게 가장 낫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표현은 항상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많이 해주라는 거예요.